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예비군 민방위 훈련장 같은 안보 특강은 가라. 여기 진짜 안보 특강이 있다.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네,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에서 마련한 대한민국 안보 4가지를 묻는다. 그 대망의 피나리를 장식할 우리 김종대 편집장님을 모셨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같이 나란히 앉아서 방송한 지가 한 달 가까이 됐습니다. 한 달요? 1년 넘었죠. 아니, 계속 하다가, 좀 이제 우리가 4차례 공개 특강을 준비하면서. 그렇죠. 한 달간, 그렇죠. 좀 쉬었습니다. 우리 편집장님께서 좀 외도를 한 달 동안 좀 하셨어요? 안 나오니 편했어요. 편하셨어요? 워낙 바빴는데, 그죠? 그 편한 만큼 또 오늘 또 보답을 좀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네네. 최근에 보니까 이 페이스북에 군사 주권을 빼앗긴 나라의 비극? 맞나요? 네. 예.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연재를 시작했는데, 여기저기 매체에서 우리도 좀 실어달라. 그래갖고 좀 오마이뉴스 프레시 안에 절찬리에 연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원고리를 안 봤거든요. 예, 원고리를. 두 군데서. 이왕 공개됐으니까. 막 퍼가요, 그냥. 그러니까. 부담 없이 내버리잖아요. 부담 없이. 근데 지금 말씀 듣기로는 30회를 목표로 지금 시작을 하셨는데, 지금 11회 나갔어요. 10일에 나갔어요. 이거 왜 시작한 거죠? 열받잖아요. 왜 열받은? 전시작전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기한 아닙니까, 사실. 연기된 게. 그래도 저는 한 3년, 5년 이런 정도 생각했는데, 기약도 없이 연기했다 그러니까, 일단 주권의 문제를 한번 우리가 재확인하고, 그래도 좀 앞으로 몇 년이라도 앞당기려면은 지금 기록물을 남겨야 되겠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쭉 읽어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네. 제가 이렇게 보기에도 이거 가지고 좀 시비 걸 사람들, 이렇게 팩트가 틀렸다, 이렇게 항의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떤가요? 좀 반향이 좀 있습니까? 원래 제가 글을 쓰면은 몇몇 장군들은 알아놓습니다. 항상 그래요. 진짜, 아니, 집에 가면은 시아버지잖아요. 며느리가 아버님 요즘 걱정이 있으세요? 그러면 말 못한다고. 밖에서 김종대란 놈이 글을 거지같이 써서 내가 요즘 목구멍으로 밥이 안 넘어간다. 이렇게 얘기 못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고소하실 분도 아니고요. 다 국가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국가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 이해해 주시고, 또 틀린 팩트가 아닌데, 어떻습니까? 진실의 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가끔 글을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김종대 편집장님의 글을 볼 때마다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러한 어떤 사실관계를 어떻게 취재할 수 있을까? 네. 더군다나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서 좀 좌빨로 찍히신 분이 전현직 군 장성들을 만난다라고 하는 게 대단히 쉽지 않은, 정부 고위 관계자를 만나는 게 쉽지 않은 일일 텐데, 그 팩트 파인딩의 비결, 취재의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우선 정문으로 안 가고 항상 개구멍으로 드나든다. 이건 아주 첫 번째입니다. 정문으로 다니면은 눈에 띄고 아무것도 안 들어옵니다. 개구멍이 있거든요. 군에서 보안을 많이 강조하십니다만은, 저한테 보안만 잘 지키면 대한민국 보안은 완벽합니다. 저는 반드시 보안에는 허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뚫어내는데, 그 뚫는 비결은 뭐냐면 남의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거거든요. 6시간이고 7시간이고 1박 2일이고 2박 3일이고 아무리 관점이 다르고 입장이 달라도 끝까지 들어주고 또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찾아야 됩니다. 저는 대한민국 기자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이 남의 얘기를 경청하는 자세만 잘 갖춰도 취재력이 2배 향상한다고 장담을 합니다. 근데 이념적인 성향을 떠나서.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너무 기사가 순간순간적으로 나가고 즉흥적이다 보니까 심지어 기자들도 취재할 때 남의 얘기 잘 안 듣습니다. 그러나 경청해야죠. 대화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경계선이 무너지고 의외의 진술들이 나오거든요. 그걸 주워 담아야죠. 그런 점에서 저한테 정보를 주는 사람은 아군이 아니라 항상 적군이고, 그 적군도 같이 또 우리가 공생하고 더불어 사는 한 국가의 테두리 내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접근해야죠. 그러다 보면은 또 뜻이 있는 사람들은 다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말 안 하고 그냥 한평생 살면은 병돼요. 누구한테 털어놔야 돼요, 사람은. 그러니까 잘 들어주는 사람이 최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경청이 이 놀라운 취재력의 비결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건 단순히 그 기자들이나 네. 기자 지망생들 뿐만이 아니라 특히 청와대에 있는 분들, 특히 국회에 있는 분들이 좀 정말 경청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 맞습니다. 아닌가 예,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제목을 보니까 군사 주권을 빼앗긴 나라의 비극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 미국 정부에서 혹시 항의 안 들어왔습니까? 우리는 주겠다는데 한국 정부가 안 받은 거다. 그렇죠. 예, 네. 예. 항상 주겠다 그랬죠. 예. 근데 빼앗기기라고 하는 건 미국이 마치 한국의 군사 주권을 빼앗아 간 것처럼 이렇게 뭐 미국 정부에서 판단해갖고 제가 보면 컴플레인이 좀 들어올 만한데요. 그런데 빼앗기긴 빼앗겼는데, 물론 미국에 빼앗겼다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뺏었습니다. 네. 우리 스스로 포기한 거죠. 그렇게 보면은 결국은 그 빼앗은 주범은 어쩌면 우리 자신입니다. 네. 예, 그런 점에서 그 주어가 생략돼 있다는 거를 좀 유념하시고, 그건 독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놨습니다. 예. 네. 이제 앞으로 한 20회 가까이 좀 남았는데, 네. 그 여러분들 이 글 보시려면 우리 김종대 편집장님 페이스북도 있고, 또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그리고 또 미래전략연구원인가요? 예, 미래발전연구원. 미래발전연구원. 여기 네. 홈페이지도 게재가 동시에 아주 절찬리에, 무려 4군데에서 동시 상영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글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오프닝이 좀 길었습니다만, 네. 오늘 강연 주제는 뭐죠? 여기 써 있는 대로 오늘은 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작권부터 윤일병까지. 전작권부터 윤일병까지. 예. 제목 섹시합니다. 한번 우리가 기대를 갖고, 우리 그러면 김종대 편집장님께 큰 박수 주시면서 오늘 김종대 편집장님 강연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진짜 안보가 왔다. 짝퉁 안보는 가라. 안 보이는 안보도 가라. 보이는 안보가 왔다. 진짜 사나이도 감동할 2014년 가장 담대한 책, 김종대 정옥식의 진짜 안보. 안보계의 슈퍼스타 김종대 정옥식, 국민을 위협하는 가짜 안보를 해부합니다. 21세기 평화세대가 선택한 최첨단 안보 교양서, 김종대 정옥식의 진짜 안보. 책의 가격은 얼마에 형성되어 있죠? 13,700원, 전국 서점과 온라인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서해문집. 차 살 때 어디서 검색했어? 카넥트요. 차 살 때 어디서 견적냈어? 카넥트요. 차 살 때 어디서 할인받았어? 카넥트요. 카넥트 모르세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은 앱이요. 차량 재원, 이미지 검색부터 결제 조건에 따른 견적 비교를 한 방에. 차 살 때 찾는 앱 카넥트를 지금 다운받으세요. 자동차의 모든 것 카넥트. 넥트 카넥트. 안녕하세요, 전창걸입니다. 술 마신 다음날 새싹당 콩차 한 스푼을 뜨거운 물 1리터에 우려서 마셔보세요. 한 30분 지나면 내가 어제 과음한 사람이 맞나 의심이 들 정도로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제품 가격에 부담 느끼시는 분들 계셔서 이번에 포장 비용을 줄이고 부담도 줄인 새싹당 콩차를 새롭게 출시합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새싹당 콩차를 검색하시고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전화문의는 070-8635-1288, 070-8635-1288로 전화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판매는 언제든지 전화 문의는 업무 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너만 멀쩡해? 다른 대로 돼? 똑같이 3차를 달렸어. 삼겹살에 소주로 시작하고 호프로 2차 가고 마지막 포장마차까지. 다들 정신을 못 차리는데 왜 너만 멀쩡한 거야? 다른 대로 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종대입니다. 오늘 보니까 아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여러 군데서 오셨네요. 특히 우리 군 인권센터에서도 오셨고, 병영문화혁신이 우리 같은 위원도 오셨고, 또 좀 이쪽에 시커먼 남자들은 제 팬들이에요. 그런데 보면은 제가 있는 곳에 항상 바늘에 실 가듯이 오는 여성 멤버들이시고, 또 우리 평화네트워크 실무자들, 또 우리 아까 전쟁 없는 세상 여옥 씨도 저기 앉아 계시네요. 예. 그리고 뭐 일부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항상 가족 같습니다. 저는 뭐 오늘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이 한국에서 지금 국방이란 안보란 굉장히 좀 종잡기가 어렵습니다. 한 가지 에피소드를 소개해드리자면은 최근에 전시작전권을 미국에서 안 가져오기로 양국 국방장관이 합의를 했는데 여기에 대한 국민 찬성 비율이 51%입니다. 여론조사를 했는데 안 가져오길 잘했다. 예. 그 다음에 가져왔어야 된다가 약 30%대예요. 그러면 압도적으로 찬성이 높죠. 이번 결정 잘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어쩌면 국민 여론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안 가져오는 것을 잘했다고 다시 분석을 했습니다. 왜 안 가져오는 게 잘했다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그 중에 가장 압도적인 여론이 뭘 것 같습니까? 한국군을 못 믿겠다. 이게 약 찬성의 30%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군의 구타 가혹행위 있으니까 야, 저 군대가 저럴 수 있는가? 또 뭐 맨날 한국에 불량 무기 나오니까 야, 저렇게 NLL에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포가 불발탄이고 또 엔진이 꺼진다는 거 아니야, 그죠? 저런 무기로 저렇게 가혹행위를 해가면서 또 뭐 무슨 장군이 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술을 먹고 어쨌다더라? 하여간 민간인 눈에 별로 안 좋게 띄는 사건이 벌어지고 아예 그 장군부터 이등병까지 뭔가 사건이 터지는 이런 양상을 보니까 옛날에는 전자권을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생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전자권 가져와야 된다가 60%였는데 그 중에서 한 18% 정도가 안 가져오는 쪽으로 여론이 옮겨갔어요. 그러니까 딱 이 비율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전자권 가져오는 거를 우리가 유보했다고 해서 박수를 쳐야 될까요? 그 실제 내용을 보면은 이게 제 1번이고 그 다음이 북한 핵미사일입니다. 이게 전체 응답자의 18% 정도가 한국군을 못 믿겠다면은 북한 핵미사일을 이유로 된 사람은 14%밖에 안 돼요. 핵 문제는 옛날부터 있었던 문제죠. 그렇게 볼 때 저는 군이 상당히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수준으로 갔구나 하는데 상당히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 게 전자권에도 여론을 미친다는 건 정말 뜻밖이에요. 그런데 저는 뭐 제가 진행하는 이 진짜 안보란 프로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안보란 말을 참 좋아합니다. 이 개혁진보 진영에선 이 말에 약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시면은 이 안보라는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안전보장의 약자인데 그걸 줄여서 안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21세기 문명사회는 일단 안전을 도모하는 사회가 돼야 되고 더 이상 위험한 사회가 돼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안보라는 가치는 사회적으로 우리 공동체가 다 같이 누려야 할 공동체 가치임에 분명하고 우리가 최우선시해야 될 하나의 사회적 가치이자 어떤 개인의 행복의 절대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안보 이러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짜증을 내고 말이죠. 이걸 터부시하느냐는 거죠. 그것은 안보라는 게 공동체 가치 속에 녹아서 우리가 다 같이 구현해야 되는 시민사회 규범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특정한 정파나 특정한 조직이 너무 이것을 독점하고 자기들 전유물로 생각하는 가운데 자꾸 이것을 자기들만의 안보로 끌어가니까 우리는 그런 안보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갖고 있는 거죠. 사실 군대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징병제를 운용하는 나라들을 가봐도 이렇게 징집이 되고 훈련이 나간다는 걸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스위스, 핀란드, 또 스웨덴 다 징병제 국가들인데 가보면은
어떤 그 징집이 됐다든가 훈련 나가는 걸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가면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징집이라는 건 일종의 조합과 같은 거예요. 협동조합. 그래서 품앗이를 하고 서로 상호 부조를 하고 이런단 말이죠. 근데 우리 징병제는 국가가 어느 날 갑자기 영장을 뿌려가지고 날벼락처럼 떨어진 그 영장 받아. 결국은 머리 깎고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하고 하루아침에 섞여가지고 그 집단 내에 감금이 돼버리는 징병제입니다. 이스라엘이나 스위스 징병제하고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근데 제가 이 징병제라는 어떤 틀 내에서 북구라파나 이런 나라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제일 차이가 나는 딱 한 가지만 뽑으라고 한다면은 저는 외국의 징병제, 특히 선진국의 징병제는 병사들을 어른 취급합니다. 반면에 한국군의 징병제는 병사들을 애들 취급합니다. 미성숙한 인격으로 보는 거죠. 반면에 외국 군대는 인격적으로 존중을 해주는 하나의 완성된 인격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게 달라요. 애들로 보느냐 어른을. 애들로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4시간 통제해야 됩니다. 먹고 입고 자고 생각하는 것까지. 24시간 전체가 다 통제 대상인 거죠. 반면에 외국 군대는 임무 수행 딱 하고 나면은 나머지는 자유입니다. 그 다음에 병사들하고 사단장들이 다 같이 어울려요. 아니 세상에 간부식당, 장교식당이 있는 나라가 없어요. 외국에 가면은 뭐 장군식당, 뭐 장교식당 이런 거 못 보겠거든요. 볼 수가 없어요. 그날 햄버거 나오는 날이면 사단장부터 병사들까지 전부 햄버거. 스테이크 써는 날이면 전부 스테이크. 장군하고 병사들이 앉아 같이 밥을 먹습니다. 여기에 차별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장군들은 병사들하고 밥을 같이 못 먹습니다. 왜? 다른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장군들 보십시오. 저기 혁대도 다르잖아요. 씨꺼먼 거, 빠끌 달린 거, 그죠? 이런 거 있고. 군화도 다르죠. 왜? 자꾸 올리는 거, 그죠? 요즘은 피복은 갖춰졌다고 합니다만은 뭐든 다릅니다. 장군이 되면 200가지가 달라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 군대에서 왜 우리는 이렇게 분리되어 있고 외국에 나가면은 다 통합이 되어 있느냐. 이게 다릅니다. 그런데 이 문화를 바꾸자고 하는 거죠. 이 문화를 외국과 같이 다 같이 동등하게 어울릴 수 있는 병영이 될 수 없냐.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게 지금 국민소득 2만 달러,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에서 벌어지는 매우 원시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른이 아니라 애들이니까 미성숙한 인격체고 모든 게 통제돼야 되는데 거기에 와 있는 애들은 아예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식으로 통제받고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박탈당한 청년들입니다. 우리 초등학교 시절에 집에서 엄마한테 잔소리를 듣는 게 6분에서 9분에 한 번씩이라는 거예요. 학교 가는 거, 학원 가는 거, TV 보는 거, 공부하는 거 다 통제 대상이니까 평균 6분에 한 번씩 통제합니다. 부모가. 중고등학교 가면 어떻게 되느냐? 밤 10시까지 자율학습이에요. 아닙니까? 그러면은 거기에서 학급이 편성되고 담임선생이 배정되는데 그 부들하고 밤 늦게까지 하루 종일을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자기 선택일까요? 아니죠. 강제로 편성된 겁니다. 강제로. 그 다음에 군대 가면 중대, 소대 편성이 되는데 이거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겁니까? 강제로 편성된 겁니다. 모르는 사람하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자기 결정을 해본 적이 없는 누군가가 결정을 해준 인생. 자기의 언어로 자기 인생을 살아보지 못하고 항상 남이 결정해준 인생만 사는 거죠. 자기의 언어로 살아야 되는데 타인의 언어로 규정된 이런 삶만 살아야 한다는 이게 우리 청년들의 불행인데 대학도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수능 점수는 거슬럼 돈이 없어요. 내가 국문학과 가고 싶어 간 게 아닙니다. 그 점수에 맞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그러면은 올해 수능 점수 10점 남았는데 내년에 재수하면 10점 얹어줍니까? 거스름 돈이 있습니까? 없죠. 거기에 맞춰서 사는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결정장애 현상입니다. 우리 중국집에 가면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이거 결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짬짜면이 개발됐잖아요. 결정하기 쉽게 해주려고.
그러면 이번엔 또 고민이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짬짜면 먹을까, 이게 또 고민이 되는 거예요. 결정을 못하는 거죠. 대부분 결정장애에다가 자기의 자존감, 내가 내 인생을 산다고 하는 의식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뭐가 있느냐? 경쟁과 서열입니다. 모든 것이 경쟁과 서열이고, 이 제도 밖으로 낙오되지 말고 제도 밖으로 튕겨져 나가야 되지 않는다는 이런 압박과 공포에 시달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살벌한 경쟁 사회에서 나의 서열, 위치 이런 것에 대단히 민감하고 한 번 낙오되면 이 사회는 관용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절대 낙오되면 안 되는 거죠. 그 압박감에 시달리면서 자아가 불완전해져요.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고 나의 자존감, 나의 가치를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굉장히 불완전한 자아, 불완전한 청춘들이 군대라는 작은 소집단 내에 감금돼 있을 때, 이럴 때 이 불완전한 자아가 결국은 이 집단 내에서 하나의 어떤 가장 그 집단의 약한 소수 한 명에게 공격하는 이런 어떤 그 성향으로 이게 표출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윤일병 사건이 바로 그랬습니다. 저는 윤일병 재판을 4번 내려가 봤습니다. 임태훈 소장하고 같이 내려갔는데, 그 집단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자세한 디테일을 좀 알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들었죠. 근데 저는 윤승주 일병이 한국의 작은 예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 예수가 로마 병장한테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그 기간과 윤승주 일병이 자대 배치돼서 하루도 빠짐없이 얻어맞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 그 기간이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의 어떤 죽음이 우리로 하여금 오랫동안 잊었던 양심의 문제, 도덕의 문제를 깨우쳐줬다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또한 그 죽음의 의미를 초월해서 바로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은 변화시키고 반드시 개혁하고 혁신해야 될 우리의 미래가 이 속에 있다는 걸 깨우쳐줬다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의 작은 예수가 아닐까, 우리가 모르던 걸 깨우쳐준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벌써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집단 내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은 어떤 집단이 한 개인을 가혹하게 처벌하는데 그 처벌의 명분은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왠지 무시하는 것 같고 또 무언가 비웃는 것 같기 때문에 항상 이 개인을 폭력으로서, 폭력이라는 소통의 언어로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되는 질서가 그 속에 있어요. 저는 이거를 썩은 사과 골라내기라고 비유합니다. 썩은 사과 골라내기. 우리가 사과 상자에 맛있는 사과가 담겨 있는데 한 개의 사과가 썩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머지 사과가 제값을 못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썩은 사과 한 개를 솎아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나머지가 제값을 인정받기 위해서거든요. 인간관계가 똑같아졌어요. 집단 내에서 왠지 적응하지 못하고 왠지 집단의 기준, 질서에 충족하지 못하는 한 약한 개인이 있을 때 쟤 때문에 우리가 욕먹는 거야. 쟤 때문에 우리가 무시당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공동체가 한 개인에 대해 가지고 처벌을 합의해버립니다. 그것이 썩은 사과를 마치 골라내듯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이게 바로 경쟁과 서열 사회가 빚어낸 신자유주의적인 특징입니다. 맨날 고생하고 힘들여서요 군대 와가지고 나는 내 몫을 다하는데 누군가 거저먹는 한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이 집단의 어떤 그 처벌을 감내해야 될 소수 약자가 되는 거죠. 그게 소수 약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한번 그렇게 낙인이 찍히면은 절대 집단은 관용을 베풀지 않습니다. 세월호가 왜 이렇게 됐느냐? 세월호 특별법이 왜 이렇게 됐느냐? 지금 20대의 80%가 세월호 특별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 한때는 걔들이 제일 유가족 편이었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딱 한 방에 그렇게 됐습니다. 단원고 학생들 특례 입학권이에요. 대학을 그냥 보내주겠다고 한 거예요. 이건 유족들이 원해서 한 것도 아닙니다. 이게 20대 전체를 다 흔들어 놨어요. 야, 단원고 애들은 대학 거저 간대. 공짜로 간대. 우리는 공부해서
이렇게 고생해서 대학 가는데 쟤들은 그냥 간대. 이 한 방에 사회의 서열화된 이데올로기를 건드려버린 거예요. 돈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였어요. 그거 하나가 전체 분위기를 다 바꿔놨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문화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거저먹는 집단으로 바뀌는 순간 이 사회는 즉시 세월호 유족을 처벌하는 방향으로 여론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일본에서 그 서북지방 그 규수에서 중학교 2학년 여학생 한 명이 말하자면은 이런 어떤 왕따가 됐었죠. 근데 왕따에도 서열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왕따도 등급이 있어요. 제일 약한 게 은따입니다. 은따가 뭔지 아세요? 은근히 따돌리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 다음이 왕따예요. 이거는 학급에서 따돌리는 거고 제일 센 거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제일 센 거. 이거는 뭐 아예 대책이 없는 거. 대책이 없는 거. 전따. 전교생이 따돌리는 거. 학년을 불문하고. 그런데 이 여학생은 중학교 2학년인데 전따였습니다. 교문 들어갈 때부터 놀림을 받아서 나중에 나올 때까지 2년을 시달렸어요. 그래서 그날도 창가로 달려가가지고 나 뛰어내릴 거야 이렇게 얘기해버렸죠.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어떤 분위기가 벌어졌느냐. 전부 손뼉을 치면서 뛰어라 뛰어라 외치는 겁니다. 죽어라 죽어라. 교실 전체가 흥분의 분위기예요. 훗날 아사히 신문이 이걸 취재했습니다. 그때 왜 그랬느냐. 그 학생들을 취재해보니까 짜릿하잖아요. 재밌잖아요. 도저히 참을 수 없었어요. 이거거든요. 김영호 씨가 단식을 했습니다. 서시성을 가진 연극 배우 하나가 SNS에 죽어라 이렇게 썼습니다. 그 즉시 밑에 댓글이 수천 수만 개 달리는 거 보셨습니까? 그 댓글 내용이 뭐였습니까? 저거 어디 몰래 가서 밥 먹는 척 하는 거다. 죽는 신용만 하는 거다. 온갖 그 비난이 다 쏟아지죠. 봇물 터진 듯 터졌습니다. 이게 바로 그 규수 지방의 중학교 2학년 교실에서 벌어진 것과 똑같은 현상이에요. 이제는 참을 수 없는 그 에너지가 분출되고 정확히 그 사흘 뒤에 이게 이제 9월 6일 대첩이라고 하는 건데 일베들이 광화문 광장에 나옵니다. 이제는 뭐 이런 놀이가 생겼을 때 도저히 어떤 그 익명의 온라인 상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다 나왔어요, 다. 그래가지고 치맥 파티를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은 광화문에 아예 천막을 치고 있다. 매일 치고 있는 거죠. 이 문화가 왜 생겼을까요? 왜? 어느 날 그 김영호 씨에 대한 이런 어떤 그 사회적인 어떤 그 집단 처벌의 기제가 자발적으로 조성이 돼가지고 이제는 누가 통제하지 않아도 저절로 가는 그 문화는 규수 지방의 중학교 2학년 교실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이해하면은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그 왕따로 자살하는 청소년들이 유서의 50%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가해자한테 실망시켜서 미안해합니다. 죽음으로 대신 이 죄를 씻을 게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그 병영 내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어떤 병영 내에 낙인 찍힌 썩은 사과 이것을 솎아내는 방향으로 지금 병영문화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제 인물을 뽑아내겠다는 거죠. 이게 시한폭탄을 제거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과거에 제가 군대 생활하던 1980년대에도 고문관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약간 의미가 다릅니다. 물론 그것도 왕따의 일종이긴 합니다. 그래서 권인숙 씨는 그것도 왕따고 지금하고 차이가 없다 그러지만 저는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죠. 제 동기가 고문관이에요. 제 동기가 고문관인데 제 후임이 제 동기 고문관을 놀려먹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군대 생활했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누구를 편을 들었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고참한테 대들어? 아무리 그런 못난 고참이라 그러지만 후임이 감히 무시해가지고 그 후임을 나무랐다는 거죠. 근데 왕따나 집단 따돌림 문화는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후임한테 시킵니다. 네 고참이지만 얘는 거저먹는 애야. 무시해. 거꾸로 시키는 거죠. 이게 과거와 달라진 점입니다.
이게 과거와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집단이 한 개인을 처벌한다고 했을 때 우리 사회에서 왠지 공부 못하고 더럽고 행동도 굼뜨고 말귀 못 알아듣고 그러면서 보면 괜한 불쾌감을 준다는 그 이유 하나는 처벌의 대상입니다. 서울시에서 비정규직을 서울시가 정규직화 시켜주려고 했을 때 놀랍게도 이걸 반대한 세력은 누구였느냐? 서울시 정규직이었습니다. 왜 저 비정규직이 우리하고 같은 대접을 받아야 되느냐는 거죠. 이 서열은 유지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데올로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군대는 이런 어떤 그 서별과 차별 또는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그 속에서 형성되는 흔한 질서를 묵인하고 방조합니다. 사실 저는 그 군에 대해서 한 가지 평가를 해주고 싶은 건 뭐냐 하면은 우리 군대가 그럼 부대 관리를 못하냐? 지휘관들이 게으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군대가 유일하게 잘하는 거 하나 있다면 부대 관리 잘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잘해요. 그러니까 유치원 보모 같아요. 병사들 보면 어린애로 인식하고 그냥 생활기록부 작성하죠. 면담하죠. 그 다음에 또 사기 측정하죠. 별의별 관리를 다 합니다. 완전히 애들 취급하니까. 그러다가 그 관리가 약간만 소홀해지면 어딘가에서 이상한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부대 관리 하나는 잘하는 거예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절대 애들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서열화된 청년 문화에서 조금 감시가 소홀해졌을 때 소규모 집단 안에 자생적으로 이것이 그 뿌리박는 문화 자체는 어떤 소수 약자에 대한 배려와 존중, 그 다음에 그걸 공동체의 일원으로 흡수하는 그런 어떤 문화가 아니라 무언가 비교하고 측정하고 그러면서 기준에 안 맞을 때는 배출해버리거나 제거해버리는 문화입니다. 이거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부대 관리를 잘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옛날 군대는 흡수하는 문화라면은 지금 군대는 구토해버리는 문화죠. 그 개인을 공동체가 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린 캠프라는 게 생겼습니다. 자살할 것 같고 못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디 수용소를 만들어서 보내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개인에 대한 집단이 개인에 대해서 갖는 하나의 우리의 어떤 윤리적인 수준입니다. 그러면서 사회적인 약자를 가혹하게 처벌하는 어떤 그 세월호 때 봤던 그런 문화는 군대 안에서 소규모로 재현되고 있을 뿐입니다. 이건 사회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문제고 학교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문제거든요.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우리는 이런 어떤 경쟁 사회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은 더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희생시켜서 노력을 하라고 또 채찍질을 합니다. 거의 세뇌시키는 거죠. 세뇌시키는 거. 하나의 어떤 전체주의 질서를 우리도 끊임없이 가담해가지고 조장하고 교육시키고 확장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옛날에 우리가 그 동네에서 상을 당하면 제일 먼저 누가 왔느냐? 거지가 왔어요. 그래서 마당 쓸고요, 만장 들고 상여매면 먹을 게 생겼거든요. 보상도 있었고. 마을의 축제에서 제일 먼저 오는 건 거지였어요. 이걸 동네 사람들이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방울장수가 집안에 들리면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꼭 마당 한켠에 밥 한 상 차려줬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가면 묻거든요. 아니 할아버지 왜 거지한테 방울장수한테 밥 차려줍니까? 그러면은 꼭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말씀하시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자식 잘 되라고 그런다. 잘 대접해 보내야 된다. 자식 그래야 우리 자식들 잘 될 거 아니냐. 꼭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축제나 장례식에는 거지가 얼씬거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게 있다면 내쫓아야 되는 거죠. 구토해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용소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군대가 어떤 나약한 개인들에 대해서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 인계 상황이 되다 보니까 매일매일 구역질을 하고 누군가를 배출시키는데 그 과정이 부드럽지 않을 때, 원활하지 않을 땐 그것이 폭력으로 구체화되는 현상을 흔히 봅니다. 그 다음에 제거당하는 어떤 그 대상으로 낙인 찍힌 개인이 집단을 향해서 무차별 보복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반대 경우인데 그게 바로 22사단의 임병장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윤일병 사건과 임병장 사건은 본질적으로 맥락이 같습니다. 단지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었을 뿐이에요. 하나는 집단이 개인을 처벌한 거고 하나는 개인이 그 집단을 향해서 보복한 겁니다. 이 자체만 다를 뿐이지 사실 그 본질과 맥락은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윤일병 사건이 나오고 나서 많은 그 사회에서 언론 보도가 있을 때 KBS에서 군대 구타가혹행위 제보를 받습니다. 코너를 운영했는데 거기에 한 700건 정도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다 읽었죠. 대부분 이런 사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저 중학교 때 왕따, 고등학교 때 왕따, 군대 가서 왕따, 군대 제대해서 10년째 정신병원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사연들 꽤 많아요. 한 번도 치유하거나 상담해주지 않았어요. 가는 데마다 집단의 따돌림, 처벌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사회에 배출이 됐을 때 이 개인은 사회에 절대 적응하지 못합니다. 그 인생은 파멸한 인생 또는 부적응 인생, 관심병사 인생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 사회가 약자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일반적 태도입니다. 시간 얼마나 남았죠? 그렇게 많이 남았어. 너무 진지했는데 원래 내 스타일이 이런 건 아닌데 참 아니 표정들이 너무 진지해져서 제가 거꾸로 좀 부담을 느끼는데 이 아는 사람들끼리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구토해버리는 걸 당연시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항상 전체주의가 어떻게 탄생했는가 이렇게 볼 때는 항상 그 시작점에 이런 현상들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히틀러가 자기 국민들 27만 명을 살해했습니다. 주로 어린애들 중에서 장애인, 정신병자였어요. 사회 불량품을 청소해주면서 그 독일의 나치는 독일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든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 다음 순서가 유대인이었죠. 결국은 3년에 걸쳐서 36개의 유대인에 관한 법령이 입법이 됐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점차 수용소로 보내기 시작을 했는데 600만이 학살당한 그 홀로코스트에서 단 한 차례도 유대인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죠? 재산 몰수하면 몰수당하고 수용소로 가라 그러면은 기차 타고 가고 가스실로 들어가라면은 줄 서서 가스실로 들어가고 심지어는 시체를 처리하기 좋게 옷을 가지런히 개놓고 나란히 서서 죽음을 맞이했어요. 유럽 전역에서 유대인의 반란은 단 한 차례도 없었어요. 이거를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유대인의 무용담을 찾아내려고 이스라엘 그 총리가 묻어내를 썼죠. 그래서 저기 어디 네덜란드에서 유대인 소요 사태 딱 한 건 발견했습니다. 딱 한 건. 나머지는 전무예요. 유대인이 거기에 끌려가면서 왜 그렇게 나치에 협조했을까? 얼마든지 폭동을 일으킬 수 있었고 기차를 타고 갈 때는 얼마든지 간수들을 제압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나 오랜 기간에 걸쳐서 체계적으로 관료화되고 정책화된 이 차별의 구조가 개인들한테 내면화될 때는 절대 반란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전부 그 죽음을 깨끗하게 받아들였죠. 깨끗하게. 영웅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강연을 많이 다니면서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 많이 오는데 상당히 불쾌한 질문을 합니다. 거기 청중들한테. 당신 아들이 만약에 28사단 의무대 그 포대에 전입됐다고 친다면 과연 저런 어떤 폭력적인 질서에서 가해자가 안 된다고 장담할 수 있냐. 대부분 이 질문을 불쾌하게 생각하죠. 내 아들이 왜 그런 잔인무도한 폭력을 저지러? 절대 그럴 리 없다. 교수들 같으면 내 학생은 그럴 리 없다. 다 이렇게 믿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28사단 의무대 있는 애들 보면은 전부 가해자로 이번에 재판을 6명이 받았는데 전부 대학 재학 중인 이상의 학력을 갖고 전부 남의 집 귀한 집 자식들이고요. 원래 사회에서 짐승도 아니고 악마도 아니에요.
그러면 쟤들은 왜 가능하냐고. 우리 아들은 불가능한데. 또는 우리 제자는 불가능한데. 근데 한 개인이 그 질서 속으로 들어갔을 때 과연 이 질서를 거부할 수 있을까요? 혼자 개인의 힘으로만. 국방부 대변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고 안 한 윤일병도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목격자면서도 신고 안 한 김일병도 잘못이다. 그러면서 개인들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신고할 수 있었을까? 또는 그 질서에 저항할 수 있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자신 있는 대답을 미안하지만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절대 그렇게 자신할 수 없어요. 1년에 신고가 몇 건이나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심지어 죽어가는 윤일병조차도 이 질서를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김일병이 걱정을 하면은 나는 참아낼 수 있다. 나는 이겨낼 수 있다고 하면서 도움이 필요 없다는 쪽으로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폭력을 수용한 피해자와 폭력을 가하면서 공격 본능을 발휘하는 이 병장은 상호 의존 관계에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상호 의존 관계에 있던 거죠. 다 같이 수용했죠. 왜냐? 그 힘이 뭐냐? 그 죽음의 배후에는 어떤 강력한 힘이 존재하길래 저것이 가능하냐 말이죠. 그 배후의 힘의 존재가 뭐냐? 저는 질서라고 봅니다. 사회적으로 우리 의지와 무관하게 주어진 질서. 이것이 우리를 장악하고 우리를 강제하고 압박을 할 때 대부분의 개인은 흔들리지. 남들 다 쫓아가는데 혼자 거기서 그 다른 행동을 하기 대단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그 질서란 건 뭡니까? 경쟁과 서열, 신분 상승의 욕망입니다. 아파트 경비원이 왜 분신 자살했습니까? 그 사람이 압구정동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갈 때는 굉장히 자기가 선망받는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간다는 데 대해 가지고 엄청나게 자부심을 느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웃돈 300만 원까지 주고 간다는 겁니다. 같은 경비원 사이에서도. 그런데 갔더니 어떻습니까? 과일 먹으라고 던져주고 막말하고 내가 기대했던 세상이 아니거든요. 그 까다로운 서열 질서에서 자기가 피라미드의 맨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죽음을 택했던 거죠. 바로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어떤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주어진 질서를 지금의 정치 권력자들은 오히려 조장하고 부추깁니다. 그러면서 자꾸 개인이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그 욕망을 자꾸 자극해주고 뭔가 환상을 보여줌으로써 이 개인들을 질서에 복종하게 만드는 거죠.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온통 공약이 전부 돈입니다. 41조 경기 부양하기 위해 돈 풀겠다. 동작구는 강남 4구 만들겠다. 저기 전라도 순천은 뭡니까? 개발 폭탄, 왕창 돈 쏘겠다. 돈의 맛으로 다 선거 제압해버렸잖아요. 세월호 아무리 떠들어봤자 그 욕망을 자극하고 이데올로기를 자극하는 정권은 항상 승리합니다. 항상 이기죠. 군대는 강한 것이 선한 것이라고 가르쳐요. 경쟁에서 이기고 어떻게든 생존하고 살아남아서 내가 강해질 때 비로소 나의 인격이 완성되는 거라고 가르치죠. 이것도 이데올로기입니다. 강한 것은 강한 것이지 옳은 것이 아닙니다. 강한 것은 악한 것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강한 것이 선한 것입니까? 그러나 이 경계선을 구별하지 말자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군대 이데올로기, 국가 이데올로기거든요. 그래서 마치 나는 그 속에 소속됨으로써 나 개인이 이루지 못한 숭고한 가치를 조직이, 국가가 대신 그걸 완성시켜주고 있고 그 속에서 너는 성공할 때 이 서열 구조에서 위로 올라가라고 얘기합니다. 열심히 올라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성공을 움켜쥐지 못하고 낙오됩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위만 바라게 만드는 이 자체가 이데올로기로 작동을 하면서 우리 사회의 전체주의 질서를 뿌리내립니다. 그래서 헌법은 민주적이지만 국가, 또 군대, 가정, 학교가 전체적으로 운영되는 거죠.
제가 오늘 오면서 들었습니다만 어떤 학교에서 학생들이 여자 선생님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 그걸 촬영해서 내다 팔다가 걸렸어요.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 이걸 경찰 수사가 들어가는데 쉬쉬합니다. 경찰 수사를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 군대 학교 가정은 외부의 간섭을 항상 거부합니다. 학교는 교육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가정은 가정사에 왜 국가가 개입하냐고. 군대는 자기들은 특수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성하고 특수한 집단이기 때문에 따로 한다는 거죠. 외부의 관여를 허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군대, 가정, 학교가 신성한 집단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가정이요, 수도 없이 많고요. 잘못된 거 가르치는 학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신성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오로지 신성한 거는 시민사회, 주권자인 시민이 합의한 사회 규범만이 신성할 뿐인 것이지, 이런 집단들이 다 신성하고 특수하다고 하면은, 그래서 자기들 식으로 전체주의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겠다고 한다면은 그건 국가가 없는 거죠. 헌법이 부정당하고 시민사회 주권이 안 통하는 거거든요. 이걸 바꾸자는 거예요. 이걸 바꿔보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저도 병영문화혁신위에 지금 졸고 계신 임태훈 소장하고 같이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니 실제로 병영문화에 가면은 저렇게 졸려요. 예. 혁신 되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뭐 임 소장하고 나는 주로 이제 조는 사람입니다. 왜? 혁신에 대한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좁니다. 오늘도 회의 있는데 저 안 갔지 않습니까? 일로 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의 어떤 이데올로기화된 것을 수용하는 문화에서 우리 개혁 민주 진영은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 자체에 근본적인 균열을 가하지 않는 이상 이 군대도 혁신될 수가 없고, 우리는 다음 선거건 뭐건 간에 이게 이데올로기가 작동하는 사회에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의 안보라는 것이 공동체적인 가치가 아니라 이데올로기가 되고 도그마가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재작년 대선 때 NLL 논쟁이 바로 그런 사례였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북한에 양보하기로 하고 우리 영토를 포기했다는 겁니다. 주장인 즉슨 그거예요. 이 주장은 일일이 반박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수없이 반박했죠. 그러나 그것은 이데올로기적인 마력은 발휘하는 거죠. 영토라는 말이 입 밖에 나오고, 주권이라는 말이 입 밖에 나오고, 굴욕적으로 헌납했다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이데올로기는 움직이고 작동합니다. 또 정부에서 그걸 조장했지 않습니까? 댓글을 200만 개, 300만 개 뿌렸잖아요. 이렇게 해서 조장된 안보나 또는 우리 교육과 우리 군대나 이런 데서 어떤 우리의 어떤 숨통을 끊임없이 조여붙이면서 가하는 압박의 정체는 과연 뭐냐? 공포에 질리게 만드는 거죠. 한쪽에서는 공포에 질린 두려운 마음이 있고, 한쪽에서는 나는 이 조직 속에서 잘 되고 싶은, 내는 성공하고 신분 상승하고 싶은 욕망이 존재하는 거죠. 이 두 개를 관리하는 겁니다. 결국은 어떤 통치자가 공포에 질린 군중처럼 통치하기 좋은 대상도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 교과서에서 배우기로는 사람들은 독재를 싫어하고 민주주의를 좋아한다고 합니다만, 제가 보기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독재만침 사람을 매료시키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진실을 사람들은 추구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조작된 이데올로기를 훨씬 좋아합니다. 왜? 편리하거든요. 그 다음에 내 공포감을 달래주기 때문이거든요. 나는 사회 소수 약자가 아니라 정상인으로 이 질서 속에서 인정받고 면허증을 받았다는 이 안도감에서 이 조직의 어떤 지배의 이데올로기에 반대하거나 여기에 끼지 않는 썩은 사과가 발견됐을 때 거기에 굉장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적개심을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소수 약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을 누구나 갖게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안도하게 만들고. 그런데 진짜 썩은 사과가 하나 발견될 때는 정신없이 몰아때리는 거죠. 이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종북놀이 또는 어떤 세월호에 대한 어떤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과학적인 시각, 이런 것의 정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군대는 어떻게 바꿔야 되냐?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냐? 이런 군대가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대단히 허약합니다. 22사단에서 노크 기순 아시죠? 어떻게 넘어왔습니까? 다 감시하고 있는데 캥거루 마냥 철책 3개를 폴짝폴짝 뛰어 넘어가지고. 그래도 안 잡아. 그러니까 생활관으로 와서, 여보시오, 똑똑 두드려. 나가지고, 어떻게 오셨어요? 기순하러 왔는데, 그러니까, 이리 앉으세요. 이거 아닙니까? 1사단 기순 때 어땠습니까? 다음날 조지 부시가 도라산역에 오기로 된 날이라 5배 증강 투입됐습니다. DMZ에. 근데 하필은 그날 한 놈이 귀순을 하는데, 귀순하러 왔다. 우리 지역 와서 막 흔들어요. 바로 옆에 매복회의인데, 어떻게 할 바를 몰라. 저 새끼 누구지? 저 새끼 왜 왔지? 귀순하러 왔다. 그래도, 이거 어떻게야. 이거 큰일 났어, 이거. 그래가지고, 나를 발견 못한다고 생각하고 공중에다 총을 쏘기 시작했어요. 여기 있다고. 그래도 수습을 못해. 중대장이 통문 열고 나와서 수습했어요. 이래느라고 1시간 이상 걸렸고. 이게 대한민국 군대예요. 22사단의 임병장이 무장 타령하니까 총을 쏘니까 소초장은 3km밖에 옆초소로 갔고, 탄약고 열쇠는 상황병한테 주고 왔는데 얘는 중대본부 전화한다고 책상 밑으로 숨었고, 부사관이 소초장도 안 보이고 상황병도 안 보이니 다 어디 갔어 이씨 뭐 이러다가 탄약고 그거 꺼내려고 자물통에다 6발을 쐈고, 지휘체계는 다 무너졌고, 그거 꺼내가지고 겨우 대응하려고 하는 타에 지원병력이 와서 40분간 못 들어가가지고 출혈로 계속 애들 죽어갔습니까? 안 죽어갔습니까? 그 다음에 타령한 다음에 6번을 초병하고 마주쳤는데, 심부름 가는데요.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빨리 가세요. 저쪽 먼 사고 났어요. 나가니까 이번에는 또 검거한다고 9개 대대가 출동했습니다. 9개 대대가. 너무 많이 출동해가지고 민가에서 강아지 쓰다듬고 놀다가, 저 산에서 총소리 들렸다 가보자 하고 우르르 가니까 개새끼가 그 뒤에 쫓아가기 시작하는데 저게 사람인지 갠지 뭐 CCTV에 다 섞이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걸 지휘하는 대령이, 연대장이 안 되겠거든. 군단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병력 다 빼주십시오. 제가 수습하겠습니다. 벌써 5인 사격까지 했고, 그래서 소초장 하나 팔에 관통상 입었고. 그런데 임병장은 사실은 총이 고장났거든. K2 소총이 놀이새가 자주 고장난다고. 그런데 지들끼리 쏘고,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발견이 돼가서 연대장이 가가지고, 그러니까 종이와 펜을 달라. 그 펜이 뭘 쓰려는 펜이 아니라 이 놀이새 뭉치를 수리하기 위한 용도였지 않습니까? 주니까 받자마자 총 고쳐가지고 가슴에 쏴버린 거예요. 몇 자 적지도 않았어요. 탄창이 빈 관심병사들 우르르 몰려다니는 거 보십시오. 우리나라 군대 겉으로는 강합니다. 동명복창 잘하고 관등성명되고 군기 바싹 서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임무 수행할 때만 보면은 뭐 귀순자가 있건 타령자가 있건 보면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시스템이 무너져 간단 말이에요. 반면에 외국 군대 보면 평소엔 그냥 되게 자유롭거든요. 우리로 보면 개판이에요. 근데 임무 수행할 땐 프로페셔널한 거죠. 아주 철두철미하게 전문성 있게 하고, 딱 끝나면은 병사하고 사단장이 인사도 안 해요, 얘들은. 야, 난 그때 이렇게 명령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건 말입니다. 이런 방법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 같으면 상상도 못할 소통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외형적 군기만 바싹 써 있는 거죠. 저는 안보를 진짜 걱정해요. 이래서 국민들이 전자권 연기하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이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100명 중에 18명이에요. 나 생각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부터 우리가 이 많은 어떤 안보적인 사안을 다룰 때 이제는 군이 자기의 옷을 솔직하게 벗고 국민들하고 허심탄회하게 자기의 경계선을 허물고 국민들의 지적에 겸허하게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그러면서 대화하고 민간에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과연 21세기 문명사회의 군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에 군대가 맞는가?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하고 우리 시민 주권이 통하는 공동체 가치로 이 군대와 안보의 가치가 재정립돼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같이 이렇게 계속 나간다면 돈은 돈대로 많이 들고 우리나라 세계 6위의 군사비 쓰는 나라입니다. 결코 적은 돈 아니에요. 63만의 대군입니다. 얼마나 많이 사회적 비용을 치릅니까? 그런 어떤 그 막대한 돈을 쏟아부은 이 국방에서 민주주의, 시민주권, 그 다음에 인권과 어떤 자율의 어떤 그 문화가 지금부터 다시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군사전문지 디펜스 플러스의 김종대 편집장과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가 진행하는 국민라디오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매주 수요일 낮 4시부터 5시 반까지 국민라디오를 통해 가장 먼저 청취하실 수 있고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하더라도 멀지만은 가야 될 길이거든요. 앞으로 우리 아들 조카들이 가는 데 아닙니까? 저 사람들은 우리 적이 아니거든요. 같이 만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데올로기화되고 도구화돼서 그래가지고 어떤 사회적인 이데올로기적인 장치로서 군대가 행사하는 이 현실을 우리가 개혁하고 혁신하지 않는다면, 이런 상태로 계속 나간다면 저는 21세기의 국가안보는 오로지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안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합니다. 미국에 의지하고 매달리고 사정해야 겨우겨우 유지되는 이 나라의 안보. 주권이고 뭐고 다 내팽겨치고 21세기의 우리 국가 생존의 어떤 자율성, 우리 주권의 기반 위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위대한 항해를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정전협정의 서명국도 아니에요. 거기다 작전권까지 없어요. 나중에 통일의 결정적 시기가 왔을 때 우리를 통일의 당사자, 안보의 당사자라고 주변국이 인정해 줄 것 같습니까? 한국은 빠지라 그러면. 그러면서 21세기의 강대국 정치, 패권 쟁탈의 열점으로 한반도가 계속 남아있는다. 100년 전의 역사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 역사를 부정하면서 정말 장기적 안목에서 한반도 정세를 우리가 주도해보자고 한다면 지금 결심해야 됩니다. 사실은 때가 늦었어요. 그래서 그 주권의 기반 위에서 우리의 자존감을 먼저 인식하고 한반도 정세를 우리가 한번 주도해보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위대한 항해의 시작이고, 거기에서 우리 세대의 안보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어떤 자랑스러운 나라를 물려줄 수가 있다고 보는 것이 우리 생각입니다. 그런 만큼 외교 안보는 자유로운 상상력의 결실입니다. 미래의 안보는 우리 국가가 여러 가지 안보의 선택지를 어떻게 조합하는지, 또 그것을 하나의 전략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구사하는지, 이 유연하고 자유로운 능력, 유능한 관료 집단, 원대한 비전, 뛰어난 전략에서 나오는 게 국가안보입니다. 그러지 않고 다 이데올로기해야 되고 도구마에서 무조건 한미동맹만 하면 안보는 저절로 다 해결된다는 이런 식의 단순한 머리로는 절대 통일도 이루어질 수가 없고 다음 세대에 우리가 물려줄 나라는 참으로 부끄러운 나라가 된다. 그런 점에서 저는 진짜 안보가 이런 어떤 안보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우리 정욱식 대표하고 뭔가 우리는 아직은 소수입니다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우리의 동지이자 동반자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하고 싸우는, 저는 참 그게 개인적으로는 힘듭니다만 막상 여러분들 보면 저는 혼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안보의 가치, 이 말에 너무 거부감 갖지 마시고 우리가 한번 진짜 안보 같이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서 드릴 말씀은 많지만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마이크를 좀 여러분들한테 넘겨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면은 좀 여러분들 말씀하실 기회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질문이나 코멘트 있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는데요. 오늘도 변함없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손을 들어주고 계셔서 제가 먼저 좀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하면 질문 기회를 빼앗길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뭐 전작권 그 환수를 무기한 연기한 것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왜 대한민국 보수주의자들은 전작권 환수에 왜 이렇게 이 히스테리 반응을 보이는지, 왜 이렇게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뭐, 엄마한테 젖대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글쎄요, 저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 아들놈도 뭐, 곧 젖대고 있는데, 뭐, 잘 지내고 있던데요, 보니까. 아니, 그런데, 네. 미국이라는 게 어떤 그 존재가, 뭡니까? 이분들한테 학습된 거는 일종의 어떤 그 세계의 표준, 어떤 절대적 가치, 우리가 숭배해야 될 그 무엇, 이렇게 인식을 하는 순간은 이미,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은 발달장애, 그 다음에 어떤 지체, 그 다음에 어떤 그 주의력 결핍 장애, 이런 현상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미국에 대해서는 뭐 그런 어떤 거 외에는 딱히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게, 원래 자주국방이나 전작권 전환은 보수의 논법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보수가 들어서 원래 작정권 그거죠. 문제만 하더라도 뭐 박정희 정권 때도 잠깐 시도가 있었습니다만 그때는 뭐 남북한의 군사력이나 이런 것들 좀 열세이기도 했고 그리고 국제적인 환경도 뒷받침이 안 됐습니다만 본격적으로 작정권을 그 환수를 추진했던 정권은 그 노태우 네. 노무현이 아니라 노태우 정권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벌써 25년 전 20년이 훨씬 더 지난 일인데 그때도 이렇게 대한민국의 보수주의자들이 이렇게 격렬히 반대를 했었나요? 그때도 그랬어요. 그때도 그랬어요. 예, 그때도 그랬는데, 단지 대통령은 다른 생각을 했죠. 무언가 안보 환경이 막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고, 어떤 동맹국조차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했을 때, 대통령들은 조금 이제는, 우리 스스로 뭘 해보는 이런 세계로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국가는 그렇게 쉽게 따라오지 않았어요. 노태우 대통령이, 얼마나 여기 예비역들, 현역들 반대 무릅쓰고 사실은 작전권 얘기를 꺼냈습니까? 그런데 그때 육군본부가 마지막에 작전권 환수에 돌아선 이유가 있어요. 그것도 평시작전권이라는 조건하에서 왜 돌아섰느냐 하면은 그때 육군참모총장 이종구 씨는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80년 광주 소요 사태 때 작전권이 없어서 진화군을 출동시키는데 아주 애를 많이 먹었다. 그래서 평시작전권은 가져와야 된다고 내가 생각을 바꿨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민중봉기를 효과적으로 진압하기 위해서 평시작전권 환수는 필요하다. 이런 취지였나요? 아니, 그런 취지였어요. 네. 자기들이 애를 먹었다는 겁니다. 광주에 진화군 출동시킬 때. 네. 그때 그 작전권을 미국이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병력을 움직였거든요, 전방에. 실병력을 빼왔던 거죠. 근데 이걸 미국이 묵인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 때문에 80년 이후로 미국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이 이거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아주 요동을 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군 입장에선 이런 전향적인 얘기도 나왔던 거죠. 네, 그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분들 질문을 좀 받으러 보겠습니다. 예, 저는 경기도 부천에서 온 국민TV 조합원 이재향입니다. 평소에 국민라디오 진짜를 많이 즐겨 청취하고 있는데요. 아까 편집장님이 강의하신 내용 중에 전시작전권 문제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한국군의 전시작전권을 이양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군대 자체가 정보력이 가장 취약해서 그게 이양한다 하더라도 그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과연 우리나라 국군의 정보력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좀 궁금해서 질문 한번 드려봅니다. 우리가 창군 이래 자주국방 시대를 거치면서도 제일 미흡했던 게 사실 정보력이에요. 그 점에는 굉장히 기항적이고 미국에 과도한 의존을 하고 있던 분야인 건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나 인도네시아 이런 수준보다도 한때는 뒤떨어져 있었습니다. 남아공보다도.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다고 해서 전작권을 가져오면 안 된다는 논리에는 좀 어폐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보력, 지휘 통제 능력, 정밀 타격 능력 아무리 갖춰도요. 또 미사일 방어 능력 사실은 완전치 않습니다. 그걸 완전히 하는 나라는 없거든요. 전자권을 가져와도 럼스펠드 장관 얘기는 한국 혼자 싸우는 게 아니고 한시적으로 계속 한국에 지원 전력을 제공하겠다고 했거든요. 이건 미 국방장관의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한미 간의 정보 공동체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근데 이 문제가 보수 쪽에서 퍼뜨린 잘못된 신화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전자권을 가져오면 이런 지원을 다 중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신화를 악의적으로 퍼뜨려 왔거든요. 아니, 한미동맹은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측면도 있지만 미국이 필요로 해서 하는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왜 미군을 빼가고 지원을 끊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런 점에서 정보력이 부족한 건 사실이나 사실은 우리 군사력을 보면 황당한 게 이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근육과 뼈는 튼튼해요. 그런데 신경과 혈관은 허약해요. 그 신경혈관은 지휘 통제 능력입니다. 눈과 귀는 상당히 멀었어요. 이런 신체 구조가 한국군 구조거든요. 근데 부족한 거는 결국은 우리 스스로 능력을 배양하든지 아니면 동맹과의 어떤 협조로 하든지 그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전자권의 전자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안 끊는다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저 주간브리핑 진행하던 평화네트워크 인턴 김민지라고 하는데요. 목소리 많이 아실 거예요. 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궁금한 건 이렇게 전문적인 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여자라서 안보나 특히 군대 관련해서 관심이 많은데도 얘기를 할 기회가 생기거나 친구들하고 대화를 나온다 보면 일단 장벽을 하나 만나게 돼요. 너 여자잖아. 군대도 안 갔다 왔는데 뭘 알아? 이런 식으로 이제 딱 가로막혀 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저 같은 여자들도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지 군대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좀 자유롭게 얘기하고 예를 들면 이제 개혁이 필요하다라던가 군대에 대한 비판을 좀 자유롭게 해도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좀 저희한테 용기를 좀 주시고 그리고 보시면 주로 남자분들 팬이 많으신데 저도 이제 나가서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게 좀 용기가 될 만한 말씀을 한 말씀 주실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한 우리 김종대 편장이 답변하시고 또 군대 안 갔다 온 사람 중에 대한민국 군대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졸고 있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발언권이 없어요. 그래 발언권이. 그래서 우리 김종대 편장님 발언하시고 또 지금 졸고 있는 분이 또 발언을 하시는 거로 좀 깨워주세요. 예. 아니 그런데 이렇게 군대 안 갔다 온 분들이 이렇게 참여하는 그 자체가 희망 아닙니까? 그죠? 저 임태훈 소장은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이 인권에 대해서 말한다고 국회 국방에 공청회 가가지고 한기호 의원하고 한판 붙었잖아요. 그죠? 근데 역대 군단 중에서 한기호 의원이 군단장 하시던 그 5군단이 사고 많이 난다거든, 거기가. 그 얘기 좀 하시지. 그리고 그 군대 갔다 왔다 안 갔다 왔다로 이렇게 사람을 가르면서 압박하는 그 자체가 이데올로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군대도 거기가 별겁니까? 거기도 사람 사는 데예요. 다 질서가 있고 계급이 있고 사람이 사는 곳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군대가 딱딱하고 어렵고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거라고 맞는 건 이데올로기입니다. 벌써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나는 말해도 되나? 그 다음에 말한 임태훈 소장은 당신 군대 갔다 왔어? 이러고 있잖아요.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제가 한기호 의원 당신 부대 관리 어떻게 했는지 보자 해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리니 헛벌나게 좋아요 누르시더라고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군대 갔다 왔습니까? 이명박 대통령 군대 갔다 왔습니까? 김영삼 대통령 군대 갔다 왔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국민 개병을 실천한 건 노무현 대통령 한 사람이야. 그 외에는 없어요, 헌정사에. 딱 한 명 대통령 나왔어요. 자기들도 안 갔다 왔는데 시민이 그거 좀 안 갔다 왔기로서니 왜 쫄아요, 쫄기나. 그거 보면은 내가 보기엔 지들이 더 안 갔다 왔는데, NLL 주범들 봅시다. 윤상현 의원. 하루 갔다 왔습니다, 하루. 입대 날이 제대 날이에요. 그때 석사장교, 석사 받으면 다 빼줬어요. 정문원, 똑같아요. 그 다음에 정보위원장 서상기 의원. 서상기 의원.
이건 또 왜 저 중간에 끝까지 상병도 아니고 병장도 아니고 일병이냐고. 내가 새누리당에 안보 공세하시는 분들 병력을 쭉 뽑아봤거든요. 개판 5분전. 그분들은 입으로 안보하시는 분들이니까 또 우리가 널리 이해해줘야죠. 그래서 저도 제가 이 각하가 하시는데 토달 생각 없고 또 집권 여당이 하는데 또 저는 병장 출신인데 어디 17사단 좀 나왔다고 요즘 성추행으로 유명해졌지만 그거 좀 나왔다고 저 우세 세울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떠드세요. 쫄지 마세요. 쫄지만. 네. 그러니까 아마도 이 대한민국에서 군대에 가장 관심 많은 분들은 군대에 아들을 보낸 엄마들일 겁니다. 네. 참고로 우리 정옥식 대표는 방위 말씀하십시오. 나는 방위 출신들하고 옛날에는 말도 안 했어요. 근데 전투방위라 그래서 이제는 좀 한 10년 전쯤에 TV 토론에서 여성 안보 전문가하고 토론을 하는데요. 그 여성분이니까 당연히 군대를 안 갔다 오시지 않았겠어요? 네. 그분이 저한테 방송 토론 중간에 우리 정옥식 대표는 군대 갔다 오셨냐고. 그래서 18개월 동안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방위 출신의 안보를 잘 모르시는군요. 어떻게 그러더라고요. 여성분이 그런 말씀 하셔보고 대한민국 여성분들이 저 정도만큼만 안보 문제에 관심을 가져도 이 대한민국이 바뀔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자 우리 임태원 소장 잠깐 나오셔가지고 지금 우리 김민지 인턴의 질문의 요지는 군대를 안 갔다 온 자요? 군대에 대해서 얘기할 자격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자격이 있죠. 왜 없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자세가 이러세요? 좀 떳떳하게 좀 어깨도 펴시고. 졸다 나와가지고요. 죄송합니다. 그게요, 사실은 이게 자기검열이 너무 강한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남성들이 군대 갔다 온 얘기 하죠. 그래서 갔다 온 무용담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 얘기 100% 다 거짓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군대 가서 안 좋은 얘기 하는 건 다 100%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회가 예비역들의 어떤 공범적인 사회예요. 사실 윤일병 사건에 대해서요, 대한민국 예비역들은요, 정말 뭐 잡고 반성해야 돼요. 정말 잘못된 겁니다. 윤일병 사건이 벌어지기까지의 우리 사회의 암묵적 동조자들이 저는 예비역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손가락질하는 자들 손가락 자르세요. 그 다음에 윤일병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십시오. 저에 대해서 비판하십시오. 그럼 제가 그 비판 받겠습니다. 하지만요, 일이 이정이 되도록 정치인들이 잘못하고 장성들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우리 모두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특히 예비역 때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전역한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사태가 벌어졌습니까? 자기 손자가 이제 군대 갈 때가 됐어. 난 박근혜를 찍었다. 이런 사람들이 전화 옵니다. 후회한다고. 바꿔야죠. 지금 전역하시는 분들 안 바꾸면요, 모병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식 군대 갈 때요, 땅을 치고 후회하는 사태들이 벌어질 겁니다. 반성해야 됩니다. 특히 386 정치인들, 노동운동 하시다가 감옥 가신 분들, 국가보안법으로 감옥 가신 분들 반성하십시오. 감옥 갔다 온 것만큼 군대가 엉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옥 가가지고 그분들 감옥 인권위, 재수자 인권위에서 열심히 싸웠거든요. 막 교도관들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막 문 두들겨 싸우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통제가 그 감옥보다도 더 심각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 그냥 감옥보다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군대를 바라보면은 답이 나와요. 제가 맨 처음에 2005년 감옥 갔다 오고 나서 군 인권 실태 조사를 어떤 감수성을 했냐면 재소자보다 못한 게 군인이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궁금한 거 다 물었어요. 그러니까 저 밤에 자면은 매복 나갈 때 막 뒤따라가요. 쟤들이 가서 뭐 할까 싶어서. 보초섬 다 따라갑니다. 그럼 쿡 찌르면 콱 나와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군대 바뀌죠. 그러니까 여성들이요, 엄마들이 가서 쌍안경 딱 들고 막 부대를 감시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별나다고요? 별나지 않아요. 애가 죽어서 돌아오고 애가 식물인간 돼서 돌아오는 판국인데, 그러니까는 전국에 있는 부모들이 우리 곧 군인권 어머니 감시단 어머니 이런 거 만들 거예요. 쌍안경 끼고 딱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부산에 우리 집이 부산이다. 그러면은 53사단 신교대 앞에서 아미콜 카드 막 나눠주는 겁니다. 그게 일이죠.
그렇게 전국적으로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군대 바뀌어요. 군대는요, 민간이 개입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는 전화하면은 바뀝니다. 참여하면 바뀝니다. 국민TV 조합원 이은규라고 하고요. 조금 전에 그 답하신 거 같은 맥락 같은데, 그 교육제도에 대해서, 뭐 육군 사관학교나 사관학교 교육제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친구들 자기네들만의 카르텔 만들고 집단 이기주의 만들어갖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 사람들에 대한 진입을 완전히 막고 있어갖고 그 사관학교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저는 사관학교는 군사 엘리트 교육기관인데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상금제도, 그 흡연, 금주, 음주, 혼인 세 가지를 금지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걸 또 전통이라고 애지중지합니다. 그런데 생도 한 명당 양성비가 2억 3천만 원이에요. 한 사람당. 예. 그뿐입니까? 부수 비용은 또 다 별도예요. 육군 사관학교에 근무자가 800명입니다. 운전병, 조교, 헌병 이런 비용 다 빼고 생도 1인당 먹고 자고 입고 교육시켜주고 용돈까지 주는 학교입니다. 그 학교가. 그런데 5년차 전역이라 그래가지고 인관 후 5년차에는 군복 벗을 수 있어요. 민간 학사장교가 장학금 받고 장교로 위탁되면 의무복무기간이 7년입니다. 3천만 원 장학금 받았다고? 그거는 의무복무기간 7년인데 2억 3천만 원 받고 5년 근무하고 나간다. 먹고 튀는 거죠. 먹튀예요. 그런데 이렇게 특혜가 많은 집단에 그런데 가르치는 내용이나 보면은 뭐 클라우제비치가 누군지 뭐 손자가 누군지 육도 삼략이 어떻고 전쟁론이 어떤지 모른다고. 그냥 저기 소대장 때 가서 배워도 될 거 그거 교육시키느라고 그냥 아깝죠. 저는 사관학교는 대학원 체제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학부과정은 필요가 없어요. 대학원 체제로 바뀌어서 거기서 군사 엘리트를 고급 엘리트를 양성해야지. 저건 보여줘. 맨 어떤 군인의 기질을 교육시키는 데지 군인의 능력을 제고하는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고급 교육에 의해서 충족되는 문제고 이제 현대전쟁이나 전략은 우리가 국가가 상당히 해박한 능력 있는 군사 엘리트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전문 과정에서 고도로 교육시켜서 군인 중에서 선발해서 대학원 또는 일반 대학을 마친 자 중에서 대학원. 대부분 각국의 사관학교는 지금 대학원 체제로 전환되고 있어요. 우리만 저 모양이라고. 그러니까 맨날 범죄 일어나고 말이지. 무슨 성폭행 일어나고. 이러면은 또 발칵 뒤집히고. 이거는 좀 과거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개혁을 해야죠. 그것도 혁신을 해서 가급적이면 엘리트 기관화 되고 이런 식의 사관학교 문화는 조금 군인의 기질을 가르치는 것에서 아카데미즘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이제는 아카데미즘의 본질로 가야 된다. 군사학, 그 프로토타입, 원형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진정한 엘리트를 양성하는 조금 다른 틀을 저는 기대하고 지금 사관학교는 좀 기질적으로 좀 군인을 만드는 이런 거라면은 빨리 이제는 다시 한번 개혁하거나 없애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오늘까지 지난 4주 동안 대한민국 안보 4가지를 묻는다. 그래서 공개 특강 4차례를 쭉 진행해 왔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또 말씀 전해주신 선생님들 그리고 또 변함없이 우리 진짜 안보 방송을 통해서 청취해 주시고 있는 또 열렬 청취자분들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도 종종 이렇게 오프라인 공간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만나 뵙고 소통하고 또 연대할 수 있는 그런 자리 앞으로도 만들 것을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짧은 시기지만 대한민국 군대 문제점 아주 낱낱이 파해주신 우리 또 그래서 멋진 피날레를 장식해주신 김종대 편집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